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파트 4 소방시설의 구조 점검 및 실습 3장 경보 설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 경계구역 구하기, P형 수신기의 점검 방법, 발신기의 설치 기준, 감지기 설치 시 면적에 따른 설치 개수, 경보 방식 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설비에서는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우리는 자탐 설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탐 설비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주경종, 발신기 세트, 시각 경보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감지기라고 하는 것은 화재 발생 시에 연기와 열이 발생되는데 이 연기와 열을 감지하는 것이 감지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기는 이 감지기에서 보낸 화재 신호를 받는 것이 수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신기에서도 화재 신호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발신기에 누름 버튼이 있습니다. 이 누름 버튼을 누르게 되면 화재 신호가 수신기 쪽으로 보내진다, 발신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경종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기 직근에 설치되어 있는 경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재가 났음을 알려주는 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계기의 경우에는 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에 있고 감지기에서 정기적 신호를 받게 되면 중계기에서는 수신기 쪽으로 통신 신호로 화재 신호를 보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각 경보기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램프 부분이 점등이 되게 되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경보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경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하여 제어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통제 가능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계구역을 구분할 때는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 단위로 구분하기 때문에 경계구역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신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이 화재 신호를 받는 대상이 수신기가 됩니다. 화재 신호를 직접 받는 경우를 우리는 P형 수신기라고 하고 중계기를 통해서 화재 신호를 수신받는 것을 우리는 R형 수신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재 신호를 받게 되면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표시등이 점등이 되고 각종 벨이 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기라고 하는 것은 발신기 또는 감지기에서 수신기 쪽으로 화재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계기는 영어로 리피터라고 하는데 이 리피터라는 말은 재전송한다는 뜻입니다. 즉 감지기나 발신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서 중계기가 수신기로 통신을 이용해서 신호를 재전송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지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나 연기, 불꽃 또는 연소 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감지기라고 보시면 되고 발신기의 경우에는 가운데에 누름 버튼이 있습니다. 누름을 영어로 그렇죠.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 버튼이 있어서 발신기를 기호로 우리는 P라고 합니다. 즉 푸시 버튼의 약자 P를 써서 발신기를 이와 같이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동 누름 버튼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이다. 발신이 뭘까요? 그렇죠.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 됩니다.
감지기와 발신기 둘 다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감지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호가 수신기 쪽으로 가고 발신기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화재 신호가 수신기로 간다라고 두 개를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시각 경보 장치라고 하는 것은 화재 신호를 시각적으로 경보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에게 화재 신호를 알리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청각 장애인을 기억하시고 전멸은 무슨 뜻일까요? 전멸이라는 것은 비상 깜빡이처럼 깜빡거림을 우리는 전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물 내에 있는 모든 실을 우리는 거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덟 번째, 신호 처리 방식에는 유선하고 무선식이 있습니다. 이때 유선은 선이 있고 무선은 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화재 신호를 전선인 배선을 이용해서 송수신하는 방식을 유선식, 이때 배선이라고 하면 하드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드와이어를 실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선의 경우에는 전파를 이용해서 송수신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통신을 이용해서 신호를 송수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면적과 관계없이 전부 다 혹은 모든 층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면적에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의 자탐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층 또는 전부 자탐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기숙사와 숙박시설, 그리고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노유자라고 하면 노인과 어린이가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이때 단순히 노유자 시설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숙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숙박이 가능한 노유자 생활시설에는 모두 자탐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하구라고 하면 통신선이 들어가 있거나 전선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지하구에도 자탐 설비가 전부 설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시설 중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에는 자탐 설비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자탐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근, 위, 장, 의, 복, 근위, 장, 의복. 근위장이 무엇인지 알죠? 근위장의 의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은 근린생활시설, 위는 위락시설, 장은 장례시설, 의는 의료시설, 복은 복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자탐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목욕장은 제외가 되어 있죠. 목욕장의 경우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다른 근린생활시설에 비해서 화재 시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면적 기준이 완화가 되겠죠.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동군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천에 교동 있죠? 저 섬 끝에 교동에 군수가 있다. 교동군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는 교육연구시설, 동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군은 군사시설, 수는 수련시설. 이러한 시설은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자탐 설비를 설치한다. 터널의 경우에는 길이 기준이 있습니다. 1000m 이상인 경우 자탐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경계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2개. 여러분들이 경계구역은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경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1회선, 하나의 경계구역을 의미하겠죠. 일회선이 화재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에 보시면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A 건축물과 B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을 1구역, 2구역에서 2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이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층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개의 층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1층, 2층, 3층. 이와 같이 층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달리하게 됩니다. 즉, 3개의 경계구역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층이 200제곱미터 경계구역이 1층이 300제곱미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층과 2층의 경계구역의 합이 그렇죠. 500제곱미터입니다. 즉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1층과 2층을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의 경우에는 1, 2층이 하나의 경계구역, 3층은 별도의 경계구역, 즉 2개의 경계구역으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경계구역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이 이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문장은 경계구역 첫 번째, 건물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달리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예외 조건 나와 있습니다.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2개의 건물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건물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달리해야 됩니다. 면적에 관계없기 때문에 답은 X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층이 다를 경우 2개의 층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 문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실, 거실이다. 맞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화재 신호를 시각 경보기에 전달해서 장애인에게 전멸 형태로 시각 경보를 주는 것을 우리는 그렇죠. 시각 경보 장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장애인을 위해서 시각 경보를 할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에게 전멸 형태로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1회선이 화재 발생을 효율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구역,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경계구역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경계구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번에서 건물이 다르면 경계구역을 1, 2, 2개로 분리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 설명했을 때는 하나의 건축물이 층이 다를 경우 하나, 둘, 2개의 경계구역으로 분리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단, 2개의 합이 얼마? 그렇죠.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한 개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했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입니다. 따라서 600제곱미터 이하와 한 변의 길이가 50m 이하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데 가로, 세로가 각각 50m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이 가로가 60m이고 세로가 10m이면 60 곱하기 10을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600이 되고 단위는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면적이 600제곱미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60m이기 때문에 50m를 초과합니다. 초과하기 때문에 이 경계구역의 조건에 맞지 않죠. 따라서 두 개의 경계구역으로 쪼개서 1, 2, 두 개로 경계구역을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권도 체육관에 가시면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다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600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면적 기준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지구 표시등은 화재 신호가 발생한 각 땡땡땡을 나타내는 표시등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지구라는 것은 경계구역을 의미하고 경계구역이 또 그렇죠. 회선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로에 들어갈 말은 경계구역이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그렇죠. 6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했고 한 변의 길이는 그렇죠. 50m 이하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면적과 50m 이하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경계구역을 분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수신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프리에터리, 소유지를 의미하는 영어의 앞글자 P를 따서 P형 수신기라고 합니다.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화재 신호가 발생이 되는데 이 신호를 직접 공통신호로 수신을 하게 되고 관계자에게 경보를 해주는 것이 P형 수신기로 보시면 됩니다. 공통 수신기로 봤기 때문에 수신기에서는 신호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화재 신호를 보낸 감지기나 발신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재 신호를 접점 신호인 공통 신호로 수신하기 때문에 경계구역마다 별도의 실선 배선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즉 전선으로 전부 다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구역의 수가 증가할수록 회선수가 증가하게 되고 결론은 소규모 건물에 적합한 형태가 P형 수신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수신기로부터 각각 감지기로 혹은 발신기로 실선 배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전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R형 수신기는 레코드의 앞글자 R을 따서 R형 수신기라고 했으며 레코더는 화재 정보를 기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형 수신기의 경우에는 감지기나 발신기로부터 신호를 중계기를 통해서 고유 신호로 받게 됩니다. 이때 중계기라고 하는 것은 접점 신호를 통신 신호로 바꾸거나 통신 신호를 접점 신호로 바꿀 수 있는 신호 변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고유 신호로 받아서 관계자에게 경보해 주는 것을 R형 수신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통신 신호 방식은 실선 없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때문에 경계구역이 많은 대형 건물에 많이 설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감지기나 발신기의 경우에는 중계기를 통해서 R형 수신기로 신호를 받게 되는데 이때 감지기나 발신기 쪽에서는 중계기 쪽으로 접점 신호를 보내고 중계기는 신호를 변환해서 R형 수신기 쪽으로 통신 신호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지기가 주소형 감지기이거나 아날로그 감지기, 발신기의 경우에도 주소형 감지기라고 하면 이 감지기나 발신기 자체에 주소가 있기 때문에
중계기를 건너뛰고 R형 수신기와 직접적으로 통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중계기 없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신기의 설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하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가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일람도라는 것은 그 경계구역의 각 층의 평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평면도에는 감지기와 같은 소방 설비들이 있겠죠. 이 소방 설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신기에서 어느 경계구역에 화재 표시등이 점등이 됐다라고 하면 이 점등된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때 활용하는 것이 경계구역 일람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 높이인데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손으로 조작하는 위치는 전부 다 0.8에서 1.5, 암기하실 때는 815 광복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815 광복절이 조작 스위치의 높이이다. 0.8에서 1.5 이하의 위치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수의실, 방제실, 경비실 등과 같이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지 화재 발생 신호를 바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수신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번, P형 수신기는 통신신호 방식이다. 맞나요? 통신신호 방식은 P형이 아니라 그렇죠. R형 수신기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X. 수신기의 조작 높이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815 광복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0.8에서 1.5m의 높이이다. 0.8 이상 1.5 이하이다. 답은 X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신기의 스위치별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하나. 화재 표시 등의 경우에는 화재라는 글자가 수신기에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 화재라는 표시등이 적색으로 점등이 됩니다. 이를 우리는 화재 표시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 표시등 같은 경우는 지구가 경계구역을 의미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의 램프를 점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우리는 지구 표시등. 수신기에 보시면 각 층마다 경계구역이 다르죠. 5층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에서 화재가 나면 이 5층을 의미하는 지구 표시등, 즉 경계구역 표시등이 이와 같이 점등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점등된 램프를 우리는 지구 표시등, 화재가 발생한 경계구역이 5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전압 표시등 보겠습니다. 수신기에 공급되는 전압을 표시한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전원은 우리는 축전지로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입니다. 즉, 이 예비전원을 감시하는 표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비전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주는 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비전원 감시 표시등의 경우에는 정상인 경우가 소등인 상태입니다. 소등이 정상이기 때문에 점등된 경우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상태가 소등 상태이다. 다섯 번째, 발신기 응답 표시등 보겠습니다. 수신기에는 발신기 표시등이 있는데 이 발신기 표시등이 점등되는 때에는 누군가가 그 경계구역에 있는 발신기에 누른 버튼을 눌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발신기의 조작에 의한 신호인지를 식별해주는 표시장치를 우리는 발신기 작동 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주의 표시등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이 스위치 주의 표시등이 소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자라는 것은 사라질 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꺼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 주의 표시등이 전멸 또는 점등을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상이 아닌 불량 상태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 도통시험 표시등은
12번에 있는 도통시험 스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통시험을 하는 이유는 회로의 단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선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도통시험 표시등이 녹색등이 점등이 되게 됩니다. 즉 정상 상태가 녹색등이다. 그런데 단선이 됐다, 선이 끊어져 있다라고 하면 적색등이 점등이 됩니다. 그러면 회로가 불량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통시험하는 방법은 이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 선택 스위치를 회전시키거나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터리 방식에 회전시키는 경우와 버튼 방식의 버튼을 눌러서 각 회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회로라는 것은 각각의 경계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로의 결선 상태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이다. 8번째,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 볼게요. 예비전원은 배터리를 의미하는데 이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점검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로 보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당연히 램프가 소등이 되어 있습니다. 9번과 10번에 주경종, 지구경종, 정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 각종 벨이 울리게 되겠죠. 경종이 울리게 되는데 이 벨의 소리를 끌 때 쓰는 게 바로 정지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경종의 경우에는 수신기 직근에 설치가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램프가 소등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끌 때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점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경종을 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구경종 정지 스위치, 지구경종의 소리를 정지시킬 때 사용하는 스위치, 마찬가지 램프가 평상시에는 소등되어 있고 점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지구경종이 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번 동작시험 스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점검하는 시험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로 선택 스위치는 각 회로, 각 경계구역의 회선을 점검할 때 쓰이는 스위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주위에는 회로 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이 회로 번호가 경계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작시험이나 회로 도통시험을 할 때 필요한 회로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신기의 동작 상태가 자동으로 복구되는 스위치가 자동 복구 스위치. 15번 화재 복구 스위치는 수신기의 동작 상태를 정상으로 복구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16번에 버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기에는 전화잭이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전화잭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잭에다가 전화기를 연결하게 되면 발신기 쪽에서 버저가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버저의 울림 소리를 듣고 관계인이 전화기를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화잭은 발신기와 수신기 간 혹은 수신기가 두 대 있는 경우는 수신기 상호 간에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상방송 정지 스위치라는 것은 비상방송의 연동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스위치로 보시면 됩니다. 축적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먼지, 즉 화재가 아닌 경우입니다. 즉 비화재부인 경우. 이 비화재부로 인해서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축적 스위치를 점등을 하게 되는데 점등되어 있을 때가 축적이기 때문에 비화재부를 예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축적 스위치가 소등이 되어 있는 경우는 비축적 상태이기 때문에 열이나 연기, 먼지 등의 가벼운 신호를 받더라도 바로 화재 신호를 발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축적 상태를 이용하는 때는 소방살비를 점검할 때는 비축적 상태, 그리고 평상시에는 축적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P형 수신기의 점검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도는 별 3개. 이 점검 방법에는 두 가지, 동작 시험과 회로 도통 시험 방법 두 가지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작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동작 시험 스위치를 누르게 됩니다. 즉, 기억에 나와 있는 동작 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그 다음 각각의 회로 시험 스위치를 점검하기 전에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누릅니다. 따라서 니은에 있는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누른다. 왜냐하면 회로 시험 스위치를 누르면 화재 신호를 수동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종이 울리게 됩니다. 경종이 울리면 굉장히 시끄럽겠죠. 따라서 자동 복구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복구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회로 시험 스위치를 1회로에서 5회로까지 돌려가면서 각각의 경계구역에 대해서 동작 시험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구 방법 볼게요. 그러면 동작 시험을 복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회로 시험 스위치를 먼저 정상 위치로 돌리고 그 다음에 동작 시험과 자동 복구 스위치를 한 번씩 눌러서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회로 도통 시험은 어떻게 할까요? 도통 시험 스위치를 누르게 되겠죠. 따라서 스위치를 누르고 그런 다음에 회로 시험 스위치를 1번부터 5번까지 돌려가면서 확인하면 회로의 단선 여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선 여부 위에 기기 등의 접속 상태 여부 또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OX 문제 보겠습니다. 동작 시험 순서에 대해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회로 시험 스위치를 돌리는 일일까요? 아니죠. 동작 시험 스위치를 먼저 돌리고 1번, 그 다음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누르고 2번, 마지막으로 회로 시험 스위치를 돌리기 때문에 반대로 되어 있네요. 답은 X. 동작 시험의 복구 순서는 회로 시험 스위치를 돌리고, 맞죠? 동작 시험과 자동 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한다. 답은 5가 되겠습니다. 괄호 문제 1번 도통 시험에서 해당 회로가 불량인 경우에는 적색 등이 점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상인 경우에는 등 색깔이 무슨 색이었죠? 그렇죠. 녹색 등이 점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스위치 주위에 회로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동작 시험이나 회로 도통 시험을 실시할 때 필요한 회로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이다. 뭐라고 했죠? 그렇죠. 회로를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 회로 선택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비 전원 시험은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전압계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19에서 29V 사이가 정상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램프 방식인 경우에는 녹색 등이 점등된다라고 했을 때 정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괄호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회로의 단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회로 도통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선이 끊어져 있는지, 결선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땡땡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가 시험 위치에 놓여 있을 때는 감지기의 복구에 따라서 수신기의 동작 상태가 자동으로 복구된다. 자동으로 복구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동 복구 스위치가 되겠죠. 답은 자동 복구가 되겠습니다.